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증시가 이제 작년 1월부터죠. 작년 1월부터 이제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사실 연말 한 작년 10월 정도부터 반등을 하면서 꽤나 반등을 했습니다. 나스닥은 더 많이 반등을 했고요. 사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조심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, 근데 이번 주부터는 저는 아마 여기가 이제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일단 오늘은 그냥 순서랑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코스피 200부터 해서 그냥 채널링으로 간단하게 먼저 본다고 치면은,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풀어야 됩니다. 이게 일반으로 봐야 채널링이 잘 돼서,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5파 고점이었다라고 보고요. 국내 쪽은 그래서 A, B, C로 큰 A 조정이 나왔고,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그럼 이제 B파는 A, B, C로 또 구성이 될 겁니다. B는 무조건 A, B, C로 구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채널링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딱 채널이 딱딱딱딱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은 이게 아마 작은 A였을 거고요. B, C로 큰 A가 나오고, 여기가 A, B, C로 또 B가 나오고, C는 무조건 5파가 구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1, 2, 3, 4, 5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크게 C에서 이게 큰 B가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요. 코스피 200과 함께 이게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. 삼성전자도 이게 로그를 풀고, 단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로그 스케일보다는 그냥 로그를 안 한 게 사실 더 맞기 때문에, 저는 이제 여기에선 장기 차트도 보니까 로그 스케일로 돼 있긴 합니다만, 사실 둘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여기 딱 채널을 그어보면은 딱 다인 곳에서 조정이 나고 있죠. 그래서 여기까지가 똑같이 A, B, 1, 2, 3, 4, 5, 8로 여기도 C가 되면서 큰 B가 이제는 완성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일단 코스피 200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. 일단 코스닥 150으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150은 일단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인 거는 분명하고요. 근데 이게 여기는 좀 앞자리가 좀 다르긴 한데, 그래서 A, B, C, B 조정 나오고, 여긴 1파가 한번 나왔고, 이미 C에 1이 나오고, C에 2가 나오고, 이제 C에 3을 가는 위치. 그러니까 약간 조금 파동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글로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S&P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 기나긴 파동에 이제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거의 한 100년짜리 파동이 2000년도에서 끝이 나서 5파가 고점을 쳤고요. 그래서 닷컴 버블 A파, 닷컴 버블 전까지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이제 B파, 안에서 작은 B파, 그 다음에 이제 2008 금융위기가 C여서 이게 이제 A, B, C 조정이 다 끝이 났던 거고요. 여기까지 1, 2, 3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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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3에서 3회 5로 3파, 여기 트라이앵글로 4파, 5파 고점 치고, 이게 그냥 A, B, C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. 시간도 너무 짧고요. 그래서 A, B, 저는 이제 이게 C가 한 여기까지 2800 근처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1, 2, 3, 4, 5, A, B까지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다 입력을 해 놓으면은 실제로 이 S&P 같은 경우에는 한 2886 정도까지 빠질 확률이 A에 C가 1배로 움직인다고 치면은 높을 것 같고요. 1.618배까지 혹시나 간다라고 치면 2066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배면 7569, 1.618이면 3600인데 여기까지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1배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,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라갔던 장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끌고 갔던 게 아니라 극소수의 집중된 종목들이 증시를 올려왔던 장세였습니다. 다우나 러셀 같은 거 보시면 별로 안 올랐거든요. S&P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고, 결국 나스닥이나 완전 극상위주들 몇 종목들만 올랐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실 여기에 추가를 했었어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는 일단 쇼추세는 아니고 롱추세긴 합니다만, 애플은 이제 슬슬 쇼추세로 돌아오고 있고요.
제가 또 새롭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이 연두 색깔 선과 빨간 색깔 선이 좀 추가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냥 이 지표는 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. 근데 좀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두 개가 겹칠 때가 있고요.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일단 겹쳤을 때 파랑 색깔이 여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빨간 선을 하회하면 매도 포지션을 가지면 되고, 두 번째 이제 매수를 해야 될, 아니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숏 커버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숏 커버링 올랐죠. 그래서 주가가 숏 커버링, 주가 다시 올라갑니다. 그럼 여기서 다시 합쳐졌죠. 내려왔죠. 여기서 매도 칩니다.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여기 빨간색 근처까지 파란색이 왔다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하락이라는 겁니다. 그냥 간단한 시그널로 파란색만 나온 상황에서 빨간색 근처에 딱 닿였다가 내려왔다는 거죠. 넘어갔다가 지금 둘 다 내려오잖아요.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. 이제 기나긴 저는 상승은 정말 끝이 났고, 이제 기나긴 하락이 이 RSI로 봐도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똑같죠. 다 빨간 색깔 근처까지 연두 색깔, 그러니까 하늘 색깔과 연두색이 합친 상태에서 왔고 이제 하락을 할 거다. 이제 라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뭐 그거를 이제 나스닥으로 본다 하더라도 빨간색이 넘어갔다가 50일 볼린저랑 200일 볼린저가 다 넘어갔다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죠. 이제 이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그거를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일단 뭐 체크리스트 먼저 보죠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뭐 나스닥은 그냥 추세적인 지표상으로는 뭐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일단 롱 추세지만 일단 120분봉은 숏 추세로 돌아섰다. 근데 S&P는 이미 조금 더 빠르게 숏 추세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여전히 숏 추세. 다만 이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다만 거의 다 와서 이제 꺾일 상황인 게 명확해 보인다. S&P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그렇게 보이고, 그 다음에 잠시만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봐도 똑같은 모습, 이제 거의 다 고점에 와 있다. 사실 내려가는 모습이고, 코스닥은 이미 넘어갔다 내려오면서 무너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상황인 거로 보여지고요. 다. 그래서 뭐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마치 그런 겁니다. 제가 이게 자본 손실률을 구하려고 구하는 건데, 높을 때 이제 숏을 많이 치고 낮을 때 이제 숏 커버를 하고, 뭐 오히려 아니면은 뭐 이제 롱 매수를 하고,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지표고, 밑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두 색깔과 하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볼린저 50과 여기 볼린저 50 두 개는 볼린저 50, 뒤에 거는 이제 볼린저 200을 통해서 이제 숏, 그러니까 패스트와 이제 슬로우를 나타낸 건데, 그냥 뭐 간단합니다. 패스트는 이걸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액션을 취해라가 패스트고요.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직전을 이제 매매 타이밍으로 잡을 때 이제 슬로우로 기준을 잡습니다.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연두색은 이제 숏인 거고 보라색은 롱잉을 해라 이제 지점인 거예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다 숏을 해라 라고 모든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&P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넘어서진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. 다만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숏을 치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일단 추세 지표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코스닥은 숏을 쳐라 라고 나오고, 일단 모든 지표들이 여기는 다 숏을 쳐라 라고 나옵니다. 최근 지표들 기준으로.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온 상황이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뭐 그 다음에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일단 뭐 새롭게 추가된 것까지 설명하고 그냥 본진도로 나가기로 하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S&P랑 이제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, 이게 CFTC에서 발표를 하는 이제 라지 트레이더, 그러니까 라지 트레이더들에 대해서 이제 미니 계약들, 그러니까 미니 계약의 순투기적인 포지션,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진짜 그냥 자기 헤지 포지션을 가지지 않고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의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S&P 같은 경우에는 뭐 숏 포지션이 많아 보인다. 숏 포지션이 많아 보이죠? 실제로 많은 상황이고, 근데 다만 나스닥은 여전히 롱 포지션이다.
근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슈퍼시즌이 너무 많으니까 증시가 하방 베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더 안 빠지지 않을까? 라고 하지만 2008년도 한번 보세요. 증시 빠질 때 슈퍼지션이 훨씬 더 많았죠. 그래서 뭐 마냥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추가를 했던 거고요. 그래서 바로 그냥 증시로 그냥 다시 본 설명으로 넘어가면 뭐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계속 빠지다가 막판에 조금 오르면서 그냥 거의 등락이 없이 끝이 났고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빠졌습니다. 한 0.4% 정도 빠졌습니다. 그 다음에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,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외국인 한 1,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1,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은 코스닥이 아니죠.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,800억 정도 매수 있었고요. 외국인 한 700억 정도 매수, 기관이 한 3,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,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기관 700억 정도 매도, 외국인 한 1,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수급은 뭐 좀 장기 수급으로 일단 뭐 신용잔고부터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뭐 전주 대비해서 뭐 거의 뭐 움직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. 뭐 특별하게 수급의 변화, 그러니까 신용잔고 변화는 없었고요. 일중 수급이 아니라 이건 누적 수급이죠.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 외국인이 4.3조 정도 현물은 매수 중이고요.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입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외국인이 올해 연초부터는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. 한 11조 정도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.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. 근데 다만 여전히 레벨 자체는 신용잔고도 높은 레벨이다. 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 강한 상황이고요. 한 5조 정도 매수를 했고, 선물은 크게 변화는 없고, 연초 이후로 봐도 개인이 거의 한 7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뭐 신용잔고 매수기만 한 2조 정도? 7조 중에 한 2조가 신용잔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지표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저는 좀 우려가 더 돼 보이긴 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일드갭과 이제 나눈 페드 모델인데, 뭐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더 페드 모델의 중심으로 좀 바뀌게 설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일드갭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지수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높을수록 지수가 저평가,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지금은 고평가 영역이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전 점점 저평가라고 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. 뭐 페드 모델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아직은 좀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뭐 코스닥도 보시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고평가라고 보는데 뭐 점점 이제 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싼 걸 이제 끝까지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. 뭐 S&P랑 코스피 합친 것도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. 이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고평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날 이제 S&P는 뭐 이제 이 PBR이랑 ROE랑 설명드리지만 뭐 ROE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 PBR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매우 저는 사실 고평가는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 문제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, 뭐 대부분 이제 부채한도 협상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제 정부 지출 삭감을 안 하려고 하고, 공화당에서는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, 뭐 이거는 사실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시겠죠. 그러니까 결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적당해야 이제 결국은 갚을 수 있잖아요. 결국은 갚아야 될 문제인데, 그러니까 갚진 않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야 될 텐데, 정부 부채 대비 GDP가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1960년도에 비해서 뭐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부채 한도를 높여서, 이 정부 부채가 이거잖아요. 또 높여서 빚을 늘린다? 그럼 GDP가 계속 늘어나야 뭐 사실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갭이 점점 크잖아요. 예전엔 GDP가 더 컸었는데 이제는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데 이게 계속 무제한적으로 부채를
GDP랑 차이가 나게 늘릴 수는 없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더 이상 돈을 풀기 어렵다도 이제 첫 번째고, 문제는 이제 통화량도 문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겠죠.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뭐 간단하게 이제 나타내는 지표들이 뭐 두 개 정도 있을 텐데요. 이제 뭐 첫 번째가 조정 기준금리라고 하는 겁니다. 뭐 여기가 이렇게 조정 기준금리가 있죠. 지금의 기준금리는 5.25%입니다.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5.25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 기준금리는 지금 1.86%입니다.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준금리는 5.25가 맞는데 양적 완화라는 걸 많이 했죠. 이 조정 기준금리는 제가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, 풀린 통화량을 GDP로 나눠서 그게 20%를 초과하는 분을 1조 달러당 1%로 환산을 해서 기준금리화 시킨 겁니다. 뭐 제가 만든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1조 달러당 1%가 이 QE를 맨 처음에 이제 고안했던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제 방식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. 실제로 이게 미국 예금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. 실제로 금리 추이가.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.86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갭이 통화량이 너무나 지금 많이 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뭐 통과가 돼도 그럼 물가가 문제일 거고요. 뭐 사실 안 되면 또 안 돼서 문제인 거고, 이게 물가가 저 통화량을 줄이기 전까지는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. 뭐 물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한번 보세요. 이 코어 PC의 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나요? 지금 이 빨간 색깔 선이. 이 연두 색깔 PC야 유가가 뭐 거의 130까지 갔던 게 74 됐으니까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유가를 제외한 이 코어 같은 경우 많이 내려오지 못했거든요. 상당히 물가는 여전히 매우 많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그냥 빠졌다니까 빠졌나 보대라고 할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. 이게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대응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물가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, 지금.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통화량이 이제 많이 풀린 거를 이제 지표화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뭐 매번 설명드리는 요 연준 총자산 대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20%가 적정한 건데 결국 이 파란 색깔 선이 지금 여전히 너무나 많이 높은 상황이다. 이만큼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매번 할 때 원래는 이 지준 대비 GDP랑 이 연준 총자산 대비 느낌이랑 비슷비슷해야 됩니다. 실제로.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르죠. 왜냐면 이 지준이랑 RRP로 돈이 많이 흘러가서 그래요. 이 지준이란 돈이. 그래서 은행들도 마치 위기가 생기는 데들도 많고 한데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은행에 돈은 없고 소형은행 기준으로 대형은행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소형은행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게 10% 미만이면 사실 위기가 옵니다.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준으로 돈을 지준이 RRP로 다 가서 뭐 돈을 섣불리 풀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돈이 RRP로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흘러가 있을 뿐인 거예요.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가불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갚을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08년도 이때부터 돈을 막 풀면서 가불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. 그냥 마이너스 통장 뚫고 그냥 5천만 원 뭐 좋은 차 타서 타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뭐 한 1억 더 빌려서 뭐 신축 빌라도 또 가보자. 그래서 가고 그냥 뭐 한 1억 더 빌려서 결혼도 해보자. 결혼도 하고 다 했어요. 근데 연봉이 한 3천이었던 거예요. 빚이 한 3억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빚을 이제 더 안 늘려주면 내가 생활이 힘든데 또 더 빌려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. 그럼 이제 거기서 사실 상대 그 당에서 이제 공안당이죠. 거기서 쉽게 탄성을 해줄까요? 얘는 연봉이 3천인데 지금 3억을 빌렸어요. 근데 3억 이거 돈 안 늘려주면 어차피 파산이니까 또 늘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좀 쉽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. 이 통화량도 그렇고
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강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상업용은 아니지만 개인 대출들이 많이 나가면서 대출이 쉽게 감소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.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서베이 지표 대출 기준 강화 은행 비율이 40%를 넘었을 때 단 한 번도 위기가 오지 않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찍었기 때문에 뭐 증시는 살짝 빠졌지만 크게 위기는 안 왔었지만 지금은 위기 온다고 돈 풀 수 있나요? 그런 상황이 아니죠. 지금 40일이 넘은 상황은 2000년과 2008년도 1990년도랑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결국은 물가는 올라간 상태에서 돈은 못 풀고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꽤나 많이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그래서 일단 뭐 지준 증감 같은 경우에는 지준은 오히려 한 52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.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의 중요한 이 TGA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. 0.12조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치에서 최대 2주일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QT가 되고 있긴 하기 때문에 한 463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.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중국 M1 나누기 M2 항상 높을 때 문제가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높을 때 완전 지옥으로 갔었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. 뭐 저는 결국 뭐 전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.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뭐 나머지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오늘은 제가 또 뭐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찍어서 뭐 개별적인 종목도 오늘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래서 뭐 결국 지수들 그냥 차트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RSI도 뭐 거의 쳤고 볼린저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. 좋지 않아 보인다. 여기가 고점이었을 확률이 저는 많이 높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. 뭐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 다 깨진 상황.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후행스팬 역전되고 주가가 다행히 올라와 있지만 뭐 여기를 다시 넘지 못하는 이상 저는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보고요. S&P도 뭐 후행스팬 역전되고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이 뚫리고 뭐 여기서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다. 뭐 나스닥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뭐 결국 아까 볼린저 밴드 50이랑 200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왜 쉽게 안 넘어가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아까 그 기준대로 봤을 때 이 16,700 나스닥 역사상 사상 최고점 이후로 처음 넘어간 거예요. 이게 처음 넘어갔다가 처음 뚫린 거예요. 이때 완전 최고점 이후로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게 동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. 동시 기준이 아니면은 이때도 있어요. 50일 기준으로는. 근데 동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성립을 안 하죠. 50, 20 하면은 이때 최고점일 때랑 상대 강도는 지금이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나머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뭐 요걸로 봐더라도 볼린저 50이랑 200을 넘어갔다가 지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은 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은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빅스도 반등을 하고 필라델피아도 결국 여기를 넘진 못하고 저는 빠지지 않을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를 넘었지만 니케이는 고점이 여기잖아요. 사실 1990년도. 그래서 뭐 여기가 사실 좀 파동이 뭐 저번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근데 결국 뭐 니케이도 저는 빠질 것 같은데 니케이 좀 불안을 한 점은 있는 게 사실 좀 얘기가 새는데 좀 전쟁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. 상사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이 사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다 뜯어보면 전쟁이 났을 때 되게 유리한 종목들이거든요. 그래서 참 이게 뭐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 전체가 흐름이
그리고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뚫렸죠. 지금 그냥 이 구름대만 깨면은 뭐 정말 이제 번지될 수 있는 상황. 추세가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정말 매우 높다. 이제 여기인데 여기 고점도 결국 못 넘기고 지금 완전 골로 가는 상황이고요. 항생도 여기 다 추세선 다 뚫렸죠. 참 좋지 않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상해 종합도 이제 마지막 200일 이동평균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.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추세가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달러 원도 일단 지금은 하회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냐 마나죠.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서 넘느냐 아니면 여기서 위로 가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고요.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로 아직은 돌파를 할지 말지 조금 봐야 좀 지켜보고 요거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구름대 아니니까 위든 밑이든 뭐 어디든 갈 수 있다. 아직까지는 좀 근데 추세는 꺾인 게 맞고 방향성은 어디로 튀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. 국고 10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는 뭐 사실 금리는 조금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이게 A, B, C로 쭉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. 뭐 미국고도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한번 좀 뺐다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솔직히 채권 금리는 뭐 제가 100% 이게 사실 파동이 잘 안 맞아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. 그냥 사실 추세로 대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래서 뭐 증시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위험해 보인다. 많이 이제 조심을 계속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상위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. RSI를 봐도 그렇고요.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